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간 경병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이현웅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 네. 이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간 경변, 사실 발음도 좀 어렵습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간은 밝은 자줏빛을 띠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간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염증이 생기면 간에 흉터가 생기고 그 흉터를 저희들이 섬유화라고 부르게 되죠. 그런 섬유화가 여러 곳에 발생하게 되면 결국 간은 위축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러한 현상을 간이 딱딱해졌다. 그래서 간경변 또는 간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이라는 장기가 사실 좀 문학적인 표현이랄까요? 뭐 참을성이 많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손상이 됐는데도 증상이 없다는 것,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간의 내부에는 사실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신경세포가 있어야 아픈 통증을 느끼는데 단지 간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에만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많이 손상돼서 간 표면에 이상이 생길 때 그때 바로 통증을 느끼게 되죠. 다시 말해서 간 내부의 염증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점점 염증이 커지게 되면 간이 붓게 되면 간의 표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병이 진행된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간 질환으로 사실 또 간하면 간암에 대한 걱정도 사실은 크고요. 그리고 간 경변 역시 또 합병증을 고려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한 질환인 건 맞죠? 그렇죠. 환자분들이 사실은 간염이라고 얘기하면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간 수치가 정상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환자분들께 간경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로부터 간경변이 생기면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리고 합병증인 복수나 출혈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경변이라는 것이 삶의 질을 나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간 경변증은 사실은 그 만성 B형 간염이나 만성 C형 간염으로부터 이렇게 좀 생긴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 경변증의 약 70%가 B형 간염이고요. 10%가 C형 간염, 그리고 알코올성 간염, 지방 간염 이런 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B형 간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증가하고 있는 A형 간염은 좀 어떻습니까? 네, 2009년에도 약 15,000명이 A형 간염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이 어려운데요. 사실 2019년도에도 15,000명 가까이 A형 간염이 발생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마치 10년 주기설처럼 A형 간염도 반복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아마 A형 간염이 올해는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A형 간염은 수인성 간염이기 때문에 손만 잘 씻어도 A형 간염이 확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형 간염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간암과는 연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급성으로 간의 염증을 일으키고 사라지는 질환이라서 간에 손상을 일시적으로는 입히지만 만성적으로 손상을 입히지는 않죠. 하지만 A형 간염을 꼭 예방접종하셔야 되는 이유가 200명 중에 1명에서는 간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사망하시거나 또는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필히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런 질환에 걸리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 경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듣고는 있는데 먼저 간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간이 좀 어떤 장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을 전공해서도 그렇겠지만 간은 사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크기만 해도
1,500g 정도 되는 체내에서 제일 큰 장기입니다. 그만큼 장기가 크다는 얘기는 하는 일도 많죠. 즉 화학 공장처럼 거기서는 영양분도 흡수하고 단백질도 만들고 대사도 하고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세균이 들어오면 싸우는 면역 작용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흔히 간이 부었다, 뭐 간이 커졌다, 뭐 흔히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실제 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인가요? 네, 처음에 간이 딱딱해지는 게 아니고요. 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간이 조금씩 붓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 세포들이 간으로 쭉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세포들이 가게 되고 거기에 피도 많이 가게 되고 혈류가 많아지면서 간이 이렇게 땡땡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에 염증이 생기면 간이 커진다, 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에 염증 물질들이 차면서 간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염증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간의 세포가 파괴되면서 간이 이렇게 짜그러들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간의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바로 간경화이고, 간경화가 되기 전에는 간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이 하는 기능 좀 아까 앞서서 얘기는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해독 작용 뭐 하나만 하는 건가요? 간은 뭐 화학 공장이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간에서는 해독 작용도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 우리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세포, 각각의 세포의 막을 형성할 때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망가졌을 때 그 세포를 만드는 구성 성분 중에 중요한 것이 콜레스테롤인데, 간이 바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또 하나 알부민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이 알부민은 우리 몸의 중요한 성분들을 이동하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나지 않도록 응고시키는 물질도 혈액 응고인자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간의 역할이고, 우리 몸에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들은 사실은 좋은 물질도 있지만 나쁜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게 간의 역할이고, 간에는 또한 중요한 세포가 있는데 저희들이 쿠퍼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세포는 간으로 들어오는 세균을 다 제거하는 면역 작용도 합니다. 그럼 결국 간이 나빠진다, 간이 손상된다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기능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간 기능이 나빠지면 이러한 화학 공장이 돌아가지 않게 되니까 알부민도 생성 못해서 콜레스테롤도 생성 못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부민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결국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의 혈관 안에 물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에 있는 물 성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부종이 생기게 되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결국 다리의 부종뿐만이 아니라 복수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간이 버틸 때까지 좀 버틴다는 거죠? 네, 저희가 간을 착실한 일꾼이라고 부르는데요. 70% 이상 망가지기 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졌다라고 하면 70% 이상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증상을 느끼게 돼서 병원에 늦게 오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 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간경화가 사실은 딱 칼로 자르듯이 딱 이때부터는 간경화다, 그 전에는 간염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참 저희 학자들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간경변증 포인트를 딱 경계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진단 기법이 있다면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진단 기준을 찾으려고 애는 쓰지만 간염과 간경변의 경계선을 감별할 수 있는 진단 기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반복적으로 피곤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혹시 나의 간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간 경변 초기 증상을 미리 알고 간 경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간 경변증을 이제 사전에는 간이 굳고 오그라든다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던데요. 의학적으로는 간 경변증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에 반복적인 염증이 지속되면 결국 간 세포에 손상이 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 세포는 항상 일정하게 그 숫자가 유지되는데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간 세포가 버티질 못하고 터져서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간 세포가 다시 생겨야 되는데 간 세포가 형성되지 못하고 딱딱한 물질들이 들어차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섬유화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섬유화가 진행되면 정상인 간 세포는 없어지고 딱딱한 물질들만 차게 돼서 간 크기가 줄어들고 표면도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간 경변증을 진단받게 되는 계기랄까요? 외래에서 어떻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하시게 되나요? 사실은 환자분들께 반복적으로 피곤함이라든지 어떤 증상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증상들이 미미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인지를 못하시고 건강검진하다가 발견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내원했을 때 간 경변입니다라고 진단받았을 때 되게 충격을 받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께 꼭 부탁드리는 것이 항상 자기 몸에서 보내는 사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증상이 많이 심해졌다,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로 간 경변증의 어떤 진행 단계를 이렇게 좀 미뤄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간경변증을 둘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대상성 간경변증, 비대상성 간경변증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 초기 간경화를 저희들이 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원인 질환을 교정해주면 호전이 되지만 비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한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어떤 증상을 가지고 오시게 되냐면 복수가 찬다든지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에 만약 발견했다. 그럼 간 경변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간경변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예를 들면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간경화다. 이런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좋아져서 간경화가 초기에 생기더라도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되면 간경화가 호전되는, 간경화가 없어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경화가 진행되면 아무리 호전되더라도 간경변증이 사라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되죠. 간 경변,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 손바닥에 이렇게 울긋불긋 홍반이라는 증상도 있다면서요. 네, 간 손상이 와서 간 경변증이 생기게 되면 몸의 여러 곳에 혈관 확장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목 주위와 손바닥에 그런 반응이 생기는데요. 목 주위에 혈관이 이렇게 확장돼서 마치 별 모양처럼 보이는 혈관들이 관찰되는데 이걸 거미상 혈관종이라고 부르고요. 손바닥에도 혈관이 많은 부위가 바로 손의 바닥 쪽인데 이 바닥에 혈관이 확장되면 유난히 손바닥이 붉게 관찰됩니다. 이를 손바닥 홍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사실 요즘에 간 경변증 환자분들 어떤 단계에서 좀 발견되는지 궁금한데요. 뭐 간 경변증에 뭐 합병증 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뭐 출혈부터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좀 심각한 합병증 그런 단계에서 발견되는 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요즘에 좀 초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는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약제가 많이 좋아져서 초기 간경화로 오시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간 경변증이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복수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황달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불안한 것이 피를 입으로 토하고 오셨을 때 이런 경우가 가장 무섭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경변증에 있어서 앞서서 잠깐 뭐 복수 얘기했는데 배에 물이 차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복수가 차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이 딱딱해져서 크기가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은 항상 1000cc 이상의 피를 보유하고 있는 장기인데 간이 작아지면 피가 1000cc를 간이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혈액이 뱃속에 돌아다니게 되죠. 뱃속에 돌아다니는 그 혈액이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관 안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알부민이 물을 혈관 내에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단백질인데 알부민이 부족해지니까 혈관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가 찬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 정도 되면은 좀 더 사망의 위험도 올라가는 걸까요? 복수가 찬다고 해서 사실은 사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수에 반복적으로 세균 감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저희가 세균성 복막염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복막염이 생길 때 이 혈액으로 이 세균이 폐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사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복수가 찼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반에 찼을 때는 저희가 수분을 좀 적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조금만 드시고 가능하면 짜게 드시지 말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복수가 이러한 행동,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도 호전이 안 되면 저희가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뇨제도 반응이 없을 때는 안타깝지만 배에 바늘을 찔러서 복수 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짜게 드시지 말라고 염분 섭취를 제한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염분이 많은 식사를 하게 되면 신장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몸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물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짜게 먹게 되면 물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물을 몸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밖으로 내보내지지 않은 물이 결국은 혈관을 돌다가 복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싱겁게 먹다 보면 입맛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환자의 영양 상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항상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환자를 치료한다고 너무 싱겁게 치료 시기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싱거운 거를 먹어보시면 구역감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구역질이 나면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결국 영양 섭취가 떨어지게 되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단백질이 또 떨어지게 되죠. 그럼 복수가 다시 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할 때 간경변증 환자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섭취다. 그래서 과도한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지 염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피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걸 제한하라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제 복수에 물이 찼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물을 좀 빼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뇨제를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경변증이 나빠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뇨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뇨제의 장점은 신장으로 하여금 물이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밖으로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뇨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초기에 생겼을 때 저희들이 신장으로 하여금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뇨제를 쓰지만 이뇨제의 단점은 반복적으로 많은 용량의 이뇨제를 쓰게 되면 결국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생길 위험이 있죠. 또 이제 출혈 위험도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 식도나 이런 주변에 정맥류의 출혈 위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복수가 생기는 원인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이 작아지면 간이 보유할 수 있는 혈액이 뱃속에 있는 혈관으로 돌아다닌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혈액이 복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혈관의 가장 약한 부분에도 피가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 몸에서 약한 혈관이 바로 식도와 위에 있는 정맥인데 여기에 과도한 혈류가 지나가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그 혈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입으로 피를 토하게 되는 정맥류 출혈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출혈이 되면 결국은 위험하겠네요. 그럼요. 피가 몸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는 결국은 혈압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뇌, 간, 신장 이런 데 피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혈을 막아야 할 텐데 급성기 막 출혈될 때 그걸 뭐 지혈하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게 가장 저희가 긴장하면서 치료하는 내시경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입으로 피를 토하시게 되면 저희가 제일 긴장해서 나와서 내시경으로 지혈술을 하게 됩니다. 터진 혈관을 발견하고 내시경으로 고무줄을 이용해서 막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일시적인 치료이고 결국은 간경변증이 호전되어야 출혈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정맥류에서 있을 때 또 피가 좀 덜 새게 약물로 좀 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맥류가 터져서 급성기,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될 때는 주사 약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장기간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구용 혈압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경구용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려는 목표보다는 심장의 맥박을 낮추고 내부 장기의 혈관 확장을 일으켜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과식을 피해야 한다. 이게 좀 생뚱맞기도 하고 이 과식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정맥류 혈관이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산이 위에 또는 식도의 가장 약한 혈관에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약한 부위가 더 쉽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과식은 피하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선택할 때도 좀 조심하라면서요. 운동은 사실 저는 환자분들께 꼭 필요하다고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관으로 피가 흘러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지면서 갑작스러운 혈류의 증가가 생겨도 터지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물론 과도한 운동은 피해야겠지만 저희 간질환 환자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게 운동입니다. 사우나는 어때요? 사실 사우나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우나도 혈관을 순환을 도와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너무 장시간 사우나를 하게 되면 몸에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탈수 현상이 나게 되죠. 그렇게 탈수가 생기면 간경화 환자한테 가장 치명적인 간성 혼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간성 혼수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간성 혼수는 뭐 이게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건가요?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경험도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생기기보다는 초반에는 마치 치매 환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해야 되는데 해독작용을 못해서 독성 물질이 뇌세포에 손상을 유발해서 혼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잠이 안 온다든지 또는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잔다든지 이런 혼수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간경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이현웅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사실 간경변증 예방하려면 간염,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을 갖다가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요. 또 지방간도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간경변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간경변증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면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치료이고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금주를 해서 술을 피하고 지방을 피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또 혈액 검사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셔서 환자분들께서 간 수치가 조금만 높아도 병원에 내원하는데 드물게는 간 수치가 조금 높은 것은 항상 괜찮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무시하고 있다가 간경화로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면 사실 이 혈액 검사에서 보는 그 내역들은 어떤 겁니까? 혈액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 세포가 깨지는지, 간 세포가 깨지는 이유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인데 이때 간 세포가 터져 나가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바로 효소, 간의 효소를 나타내는 AST, ALT라는 물질입니다. 그 수치가 높아졌을 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간세포의 손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염이 있을 때 간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이렇게 수치들이 올라갈 테고, 근데 이제 또 간 경변증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것들도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 않냐? 왜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깨져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간경화가 된 다음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한테 꼭 묻는 질문이, 저는 간 수치가 항상 정상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전에 이미 간 수치가 높았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내다가 이미 간경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간이 딱딱해져서 간세포가 터지질 않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기 때문에 간세포 수치가 높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그 간 경변증을 이제 최종 진단하려면 사실은 이제 간세포를 갖다가 직접 봐가지고 그게 굳어 있는 걸 봐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은 진짜 조직 검사를 다 하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환자분들을 간 경화를 감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시도록 권유를 드렸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조직 검사의 빈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검진 방법의 발달 때문인데, 간 섬유화 스캔이라는 검사법을 이용해서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판단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는 것은 간에 바늘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검사이기도 해서 요즘에는 간 섬유화 검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간 섬유화 검사는 뭐 어떻게 하는, 뭘 보는 건가요? 네, 우리 초음파 보는 것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의 장점은 방향성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들어간 다음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을 측정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간이 딱딱하면 초음파가 간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이 부들부들하다면 초음파가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속도가 천천히 오게 되겠죠. 그래서 간의 초음파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간은 딱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간 초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했을 때 CT하고 MRI 찍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MRI를 찍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요. CT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간 경변증에서 간암이 생기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음파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간이 작아지면 간 앞으로 장, 대장, 소장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관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CT를 찍어서 초음파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죠. MRI는 사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CT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촬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영상 검사나 이런 뭐 간 섬유화 검사까지 다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만성 비형하고 만성 C형 간염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해서 이게 완치가 되면 결국 간경화로도, 간 경변으로도 진행되지는 않겠네요. 중요한 말씀이신데, C형 간염은 최근에는 치료제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몸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염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간 경변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 경변이 돼서 오신 분들은 사실 C형 간염을 치료하더라도 간 경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암이 생기는지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B형 간염은 완치하는 약이 없고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게 하는 약만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형간염 치료제가 좋아지면서 간 경변의 유병률이 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은 어때요? 지방간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지방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은 식생활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한 환자의 30%에 있어서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고 지방간이 있는 환자의 30%가 지방간염이 있는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간도 최근에는 B형, C형 간염이 중요한 이슈였지만 치료가 잘 되면서 지방간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생소한 병인데 뭐 자가면역 간질환이라는 것도 있나요? 네, 자가면역 간질환은 상당히 빈도가 낮은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약 10만 명에서 2명이나 3명 정도에 걸릴 수 있는 질환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희들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건강 보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잘못 먹었을 때 간세포에 어떤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 반응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간세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 간세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잡아야 되는데 간세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인 줄 알고 공격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저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간 경변이 있을 때 되돌리기 쉽지 않다면 간 이식을 고려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준이나 어떤 치료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간 이식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간을 주셔야 될 분도 있고 그 주셔야 될 분이 건강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비대상성, 복수가 차고 정맥 유출혈이 생기거나 간성 혼수가 생길 때는 간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간암이 생겼을 때 간암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간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 이식을 그렇게 고려하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있지만 간 경변이 있을 때 간암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1년에 2번 2가지 검사를 하시라고 환자분들께 권유드리죠. 초음파 검사와 간암 표지자 이 2가지 검사를 1년에 2번 꼭 하시라고 공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2일을 간암의 날이라고 정해서 2가지 검사를 1년에 2번 하자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간 경변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 경변증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 리포터 전소연 씨가 전화 인터뷰로 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외삼촌이 꾸준한 간 검사를 해왔었는데요. 수치가 높을 때도 있고 또 정상일 때도 있고 검사할 때마다 수치가 들쑥날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감마가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은 혹시 간 경변이 되는 건 아닌지 또 우리 숙모가 정말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약만 잘 복용하면 간 경변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마가 뭔지 정말 궁금해요. 감마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감마가 안 좋으면 간에 큰 문제가 되는 건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친구 동생이 30대 중반인데요.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간경화 진단을 받다 보니까 제 친구가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제가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기인 경우에는 관리만 잘 하면 간암으로 안 가고 평생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간경화 초기 땐 어떻게 관리해야 간암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젊은 이렇게 30대에도 이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초기인 경우에 관리만 잘하면 평생 간암으로 안 가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최근에는 바이러스성 간경변증 환자들이 대부분 젊은 나이에도 종종 젊은 나이에도 생기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항바이러스제를 잘 드시고 치료를 잘 받으면 간경변증 초기는 다시 호전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 네. 그래서 간경변이 있다고 해서 괜히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나는 암이 생길 거야 이런 생각은 제가 꼭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약을 잘 드시기만 해도 호전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30대 젊은 친구들한테 간경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뭐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생기고자 하는 어떤 원인이 또 따로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원인이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C형 간염보다는 B형 간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 알코올성 간질환일 경우에 간경변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C형 간염이라든지 지방간 질환은 30대에 생기기보다는 60대 이후에 생기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뭐 30대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또 이렇게 외삼촌의 경우에 이 간 검사를 꾸준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높을 때도 있고 정상일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셨다가 이게 감마가 또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간경변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힘들 수 있는 질환이고 또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일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개원의 선생님들도 이 감마 GT에 대한 수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마 GT가 올라가는 현상은 대부분 술을 많이 드시거나 지방이 찰 때 주로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 몸에 들어온 물질들을 대사해서 밖으로 내보낼 때 이 감마 GT가 그런 독소들을 빼내는 데 중요한 효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감마 GT가 높아져 있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내 몸에 독성 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감마 GT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독성 물질이 계속 들어온다든지 또는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네. 내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서 지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간장약을 써서 감마 GT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오르고 네. 내리고 이런 반복이 되게 되죠. 네. 따라서 저희들이 감마 GT가 올라갈 때 환자분께 꼭 권하는 것은 생활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해서 지방을 좀 태워달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이 감마 GT가 2배, 3배 급격하게 증가할 때는 저희들이 담도에 병이 생기는지를 꼭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마 GT가 약간 높은 거는 지방간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감마 GT가 올라갈 때는 네. 무슨 담도 쪽에 질환이 있는지 감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이렇게 약만 잘 드셔도 또 괜찮은 걸까요? 네, 간은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입니다. 어느 장기보다도 재생 능력이 뛰어난 장기라서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본인이 생활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운동만 하더라도 좋아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환자들을 통해서 저도 배우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건강보조제 많이 드시는데요. 네. 사실 제 환자분들 중에 호전 드시고 좋아지시는 분들을 보면 건강보조제를 잘 드셔서 좋아지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네. 운동해서 좋아지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 제가 건강보조제를 갖고 연구를 하거나 운동을 갖고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시면서 저한테 들려주시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좋아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사실 그 간이 좀 안 좋아지는 경우는 술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간경변이 또 이렇게 술 때문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술을 드실 때 이렇게 좀 자주 조금씩 드시는 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술을 한 번에 이제 과음으로 훅 드시는 분하고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고 더 강경본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은 둘 다 위험하지만요. 네.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매일 드시는 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드셔도 네, 왜냐하면 간도 잠깐 쉬어야 되는데 매일 드시면 간이 계속해서 해독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심정적으로는 네. 지속적으로 먹는 분이 더 나쁘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폭음도 일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췌장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폭음도 주의하셔야겠죠. 교수님, 저 주의할게요. 아,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하고 술은 밀접하다. 그래서 정말 금주. 교수님, 그럼 금주인가요? 절주인가요? 완전 금주는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네. 간혹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네. 뒤에 보호자분들이 서 계시면서 네. 선생님 금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술을 드실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절주, 저희들이 일주일에 2번 4잔 이하로 드시라고 저희들이 꼭 말씀을 드리죠. 다시 말해서 절주를 더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도 궁금한 거 한 2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좀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간은 모든 물질을 대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대사할 때 도움을 주는 물질들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산화제, 어떤 나쁜 독소들을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어떤 음식보다는 과일을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때 나오는 제철 과일이 수분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많기 때문에 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을 먹기가 곤란하다고 하신다면 항상 물을 습관적으로 자주 드시는 것도 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간경변증에 대한 예방을 위한 노력은 사실 앞서서 만성간질환의 위험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간경화 참 무섭고 두렵지만 시작은 아주 단순한 간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실 때 간 수치가 높으면 반드시 원인이 뭘까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이러스라고 의심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를 하지만 바이러스에 걸리기 전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예방접종을 잘했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활습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은 절주, 그리고 밤늦게 폭식해서 비만을 일으키는 거. 이것을 조심하시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이현웅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